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현장에서 사실 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 겸 장애인 재활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약 1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바로 발달장애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발달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첫 직장을 갖게 된 곳이 사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 제가 처음 입사를 한 게 2007년쯤이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제가 그 주간보호시설을 다시 한번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 입사를 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분이 지금 28살, 9살이 돼서도 그 시설에 계속 계신 걸 보면서 이분의 성인기는 아직까지는 현재 주간보호시설에 머물러 있구나. 하지만 30살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은 아동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인기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의뢰를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직장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엑스포 현장에 제가 현장에서 실제 고등학교 학생을 수업을 하던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인기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지금 미술 전시 공연을 하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성인기에 진로를 되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직업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성인기를 어떻게 보낼까 사실 저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려서 지금은 미술 화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성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자료로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굿컴퍼니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 그동안은 성인기, 청년기, 성인기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아동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한 자료들과 그 다음에 기타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발달장애인분들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접어든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 나라의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15가지 중에 저희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저희가 묶어서 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분들의 분포가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해서 총 거의 22만 5천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살고 계신데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0.1%씩 또는 0.3%씩 조금씩 늘어나는 증가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달장애는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데, 근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기 진입 인구도 계속해서 앞으로 더 증가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적 자폐성 장애 유형별 연령 현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그 0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70세 또는 80세까지 인구 현황인데, 지적 장애인분들은 약 20만 명에 가까운 인구 중에 지금 20세부터 80세까지가 거의 한 80% 가까운 그 성인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타날 수 있었고요.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10대, 20대 미만의 그런 학령기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약 16만 6천 명에 가까운 73.7%가 성인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정말 25만 명에 가까운 발달장애인 중에 성인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 성인기에 관련 갈 수 있는 분야가 얼마만큼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기에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진로 가능한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령기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그냥 치료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받으시면서 미래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준비했다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인기의 진로가 아직 불투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권들을 자꾸 부여하면서 미리미리 사전에 교육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당사자분들의 선호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진로 선택의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대부분 우리 그 친구들은 이제 사고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는 종사자들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분들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의 자기결정권 이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년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저도 이걸 보면서 사실 되게 놀랐는데요. 일단 저희가 성인기 진로를 얘기할 때 보통 비장애인분들 성인기 졸업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진학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전문대가 됐던 4년제가 됐던 기타 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대부분 겪는 과정이 이제 진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학 비율이 우리 발달장애인도 저도 놀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은 38.5%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진학률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공과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나서 가게 되는 전공과 과정 대부분 1년 내지 2년 과정을 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진학에 이제 포함이 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일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발달장애로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대학 과정으로 진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무적인 거는 이제 취업률인데요. 사실 지금 작년에 성인기로 진입한 친구들이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이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약 9,9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성인기로 진입하는 인구들이 거의 매년 10,000명에서 12,00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어쨌든 지금 진학을 하거나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취업을 하는 비율은 사실 되게 낮죠. 예. 전체 인구의 약 18.6%밖에 안 되는 약 2,0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매년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진학, 아예 진학을 학교를 가지 않거나 교육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그냥 뭐 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가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약 42.9%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진학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에 새로 생기는 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들 진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과연 그러면 우리 성인기 발달장애인분들의 진로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 일단 제가 한 가지로 딱 표 하나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사실은 알고 계셔도 성인기에 우리 자녀가 또는 우리 학생이 또는 우리 이용자가 어떤 분야에 가게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갖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갈 수 있는 분야는 딱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진을 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선호하는 게 이제 취업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장애 정도가 좀 경하고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받쳐져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취업을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크게 취업은 일반 고용과 지원 고용 또는 보호 고용이라는 형태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오티즘 엑스포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하이라이트 부스 중에 하나가 베어베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고용 모델이죠. 자, 그래서 그 베어베터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이제 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어베터가 주로 상대하는 업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채용이 가능한 경우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소셜 벤처 쪽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진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 사업장,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에 좀 압박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표준 사업장을 직접 자기네가 이제 자회사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는 게 지금 뭐 오전에 그 공단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장애 고용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역사가 약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많은 발전을 사실 양쪽으로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자체가 이제 3%가 넘는 그런 수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약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분들은 별도로 보호된 환경 안에서 장애인분들을 고용을 해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호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 고용에는 이제 직업자율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부스에도 몇 개 직업자율 시설에서 자기네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들도 이제 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근로 기능에 따라서 좀 수준을 달리해서 좀 근로 기능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일반 보호 고용 상황에서는 좀 높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근로사업장이라는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근로사업장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호작업장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근로사업장보다는 조금 더 아래 수준의 분들이 이제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4년에 고용촉진 및 직업자율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요. 이제 직업적응 훈련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보호된 환경에서 이제 고용을 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과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진학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진학은 학교를 가는 게 이제 진학인 거고, 일반 복지관 안에 아까 그 40몇 %에 해당되는 정말 어디도 편중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 또는 직업적응훈련 또는 대화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복지관의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이제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20, 30대가 아닌 40, 50대 중년으로 하는 중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여기 바로 옆에 부스에 보시면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체험 부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17개 시도에 광역 시도에 다 이제 한 개소씩 이제 만들어져가지고요.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직무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직업 훈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고용 연계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학입니다. 진학은 말 그대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래서 특수학교 전공과와 그다음에 전문대학, 대학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성화 대학들이 또 생겨났죠. 자,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의 재활자립학과가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산나 대학이 또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활동 부분입니다. 활동.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보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활동이라는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최근에 그 평생교육법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법 안에 내용에 보면은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울을 중심으로 각 시도에서 지금 평생교육 센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동안 없던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그 성인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19년 3월에 올해 이제 따뜻하게 시작한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본인의 활동 보조 시간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아예 이용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뭐 하루에 고작해야 한 3시간, 4시간 남짓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시설들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간보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주간보호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데요. 저도 첫 직장이 주간보호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간보호는 정말 최중증 뭐 어려운 행동을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호와 그다음에 약간의 교육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성인기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진로는 현재 여기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거주 시설이 있는데 거주 시설은 이용 시설은 아니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주 시설은 점점 그 규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대규모에서 이제 소규모로 왔다. 그리고 그룹홈과 체험홈 이런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 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애인 시설 수입니다. 이게 국내 현재 실정이에요. 16년 기준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18년 자료거든요. 근데 16년 거를 조사한 걸 갖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12년이 되면서 대폭 늘어났죠. 이거는 장애인 거주 시설이 그냥 늘어난 게 아니고요. 유형이 좀 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아예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만 거주 시설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룹홈과 체험홈과 단기 보호 시설을 아예 편입을 시켜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거주 시설 자체가 총수가 이제 제일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용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자기네가 집에서 통근을 하든 뭐 출퇴근을 하든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 이용 시설이 지금 약 1,303개소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이 약 한 230-4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자 시설이 약 606개 되고 기타 나머지 시설들이 뭐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재활 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약 20개소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자 시설, 아까 제가 이용 시설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업자 시설로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약 한 582개소가 이제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그러면 이 시설 수가 되게 많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게 이게 이렇게 많은데 근데 왜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성인가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지?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설이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지체장애인분들도 계시고요. 또 단종으로 해서 청각, 시각, 뇌병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은 한 뭐 기관당 약 30명 또는 많으면 한 100명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설수 곱하기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만 치면 우리 성인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17만 명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 인원수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머리 띠두르고 운동하시죠. 우리 애들 갈 수 있는 곳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인데 이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모르시면 사실은 예, 눈 감고 눈 뜨고도 이제 코 베이는 격이라는 거죠. 예, 많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3학년쯤 돼야 사실 그때부터 우리 애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는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기 결국엔 갈 데 없어서 집에 있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운 좋으면 어디 딱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취업률이 되게 낮았었는데요. 그 취업률이 점점 매해 조금씩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징조긴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취업을 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민간 영역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안 되는데. 네, 오티즘 엑스포가 올해 처음 열렸는데 사실 많이 볼거리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작년에 여기 준비위원으로서 작년에 영국 오티즘 쇼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지 많은 것들을 보고 와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리고 볼거리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첫 삽을 잘 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요 바로 옆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시설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199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해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걷습니다. 그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담금이 약 거의 8천억에서 1조 가까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지금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단에서는요, 90년도부터 이제 직업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사업 범위 안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많은 장애 인구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지체장애인들이거든요. 그 지체장애인분들 위주로 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많이 처음엔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달장애인들에게 대해 접목이 가능한 그런 직무들을 이제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08년쯤에 이제 직업재활 현장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아니면 외식업계 쪽에서 장애인분들을 채용하겠다라는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롯데리아, 뭐 이마트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업체들에서 장애인을 정말 대량 엄청난 숫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외식업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장애인분들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쪽 15년 요 사이에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단은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개발한 것들을 자기네가 이제 자료집에 실어서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베터라는 회사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뭐 제본, 복사, 배달 대표적인 업무죠. 그런 직무들을 자기 그 직업 영역 개발 보고서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직업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0년대
201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단순 일자리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일자리들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스에 보시면 뭐 테스트웍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미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직무들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파견을 하는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들을 보급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공단 자체적으로도 뭐 영화 보건과라든가 뭐 티마스터라는 직무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에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저변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개발원이 노동부 부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스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나라 직업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을 다양하게 일자리를 매년 개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개발원에서 하는 일자리 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중앙정부기관에 보면은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의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할 만한 사업들이 뭐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매년 공모를 받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공모 결과를 토대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도서관 사서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우체국 우편물 분류, 이런 직무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들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단시간 또는 단기간 계약직이거든요. 보통 한 11개월 정도만 일을 하게 되고 멈추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3가지에서 4가지의 정도의 그런 다양한 직무들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실제 뭐 동사무소가 됐든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다가 배치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자리들은 많기는 한데 되게 다 한정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잠깐 하다가 조금 하면은 뭐 할만하면 이제 나오라 그러고,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오티즘 엑스포다 보니까 오티즘이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을 이제 상징하는 단어인데,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봤지만 취업을 시키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반 지적장애인분들은 취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회성이 되고요,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취업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도 풀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을 사실 여기 있는 3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선두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베어베터입니다. 2012년에 생겨났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저희 기관에서 훈련받고 있던 훈련생들을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약 5명의 조그만 공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그분들을 알선을 해드릴 때 여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애인분들만 모집을 하더라고요. 과연 될까? 사실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불과 1년, 2년 만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현장 전문가로서 많은 좀 회의감이 사실 들었습니다. 나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나 현장에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장애인분들 훈련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동안 난 뭐 한 거지? 그래서 많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혁신적인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성공하는 모델들을 보고 나니까 또 음악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생겨난 사회적 기업이 있죠. 어제 개막식 때도 아주 공연을 잘했던 드림이드 앙상블, 그다음에 저기 미술 전시관에 하고 있는 여러 미술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공 영역보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적 경제가 되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건펀이라는 곳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에서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그동안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전문적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경험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정말 비장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업화 모델로서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성공한 모델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동구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스크라는 부스도 되게 크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미스크라는 중간계 사회적 기업 중간계 조직인데 거기서도 외부 대기업들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한테 지원을 해주는 형태.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신규 일자리만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링키지랩이라는 곳은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용 표준 사업장인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의무 고용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로 별도의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형태가 이제 요즘에 새롭게 트렌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굿컴퍼니에서도 저도 이제 올해 발달장애인을 고용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직무가 바로 이제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 보조 코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직무긴 하지만 좀 더 새로운 모델로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입니다. 앞으로 지금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진로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찾아보시고 직접 가보시고 물어보시고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제언을 좀 하자고 하면 일단 공공기관에서 주된 역할을 사실은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아직까지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미비하게 우리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라든가 또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종사자라든가 뭐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데이터는 쌓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와 바로 교육부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의 이슈가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요 세 개 기관이 세 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상설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설협의체가 있긴 한데 좀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년에 고작해야 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한 4번 정도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그냥 운영하는 형태,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자체 중심으로 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좀 더 본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근에 뉴스 중에 경기도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복지과 안에 발달장애인 지원팀이라는 게 별도로 생겼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델인데요.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팀을 만든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 안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각 부처별로 여러 공공기관들이 진짜 많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량, 쉽게 말해서 기관의 수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그 기관의 수를 늘려줘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별 지원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금 집단화시켜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개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선호도에 맞춰서 좀 접근해주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하게끔 해주고 취업을 못하고 어떤 돌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절차 같은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공공 전달 체계에서 지금 좀 약간 분절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주는 기관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 세 개 기관이 세 개 기관에서 좀 중첩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한 부처로 또는 아니면은 별도의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원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성인기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뭐 종사자분들이 헤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헤매지 않고
그다음에 뭐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성인기 중심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도라는 거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죠. 요즘에 뭐 장애인 쪽에서 개인 예산 제도라는 얘기가 이제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 예산 제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애인분에게 적절한 급여가 아니고 필요한 돈을 개인적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현금을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 예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발달 장애인분들의 활동 지원 수급 기준을 맞춰서 그거에 맞는 금액을 환산을 해서 지금 바우처 사회 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활동 위주 또는 집안에서 가사 활동 위주, 그다음에 뭐 이동 지원 위주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굿컴퍼니라는 업체가 별별 생활체육센터 수원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몰랐던 건데 저도 별별 생활체육센터 서울점 본점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점 모델은 베어베터에 있는 직원들이 일과 후에 자기 시간을 여가문화, 건강문화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대상 자체가 다 성인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수원에다가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센터를 차렸단 말이죠. 근데 막상 차려놓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지금 저희 센터에 이용하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월 평균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 중에 성인기 인원은 딱 고작 2명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 성인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 돈 들여서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 체육 서비스를 위해서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체육 서비스를 위해 돈을 쓰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인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전무하다는 거. 근데 반면에 저희 센터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은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거의 지금 60명, 70명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그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발달재활 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투자사업 서비스의 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이 든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인당 거의 30에서 40만 원 또는 6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인기가 되는 순간 단절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가 돼서도 내가 뭐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성인기에도 이런 문화, 여가, 건강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도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대체로 나온 게 바로 주간활동 서비스인데 아직은 시간 자체가 되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도 또는 좋지만 기타 다른 분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확대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 기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직업자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곳에서도 자기의 주된 역할이 있지만 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 지역 특색에 맞춰서 이용자들의 그런 니즈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향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의 선택의 폭을 결국에는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재활상담학과라는 학과를 졸업을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저도 나름 자부를 했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제가 만났던 발달장애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지 전혀 사실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왜? 발달장애에 대해서 배운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활상담학과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좀 특화된 교육 커리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뭐 왜냐면은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셜 워커나 그러니까 현장 워커로서 필드 워커로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뭐 어려운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각종 좀 적절한 어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좀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경험만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10년 이상 해봤지만 경험만 갖고는 이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났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식적으로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역량이다. 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왜 과연 그럴까? 사소한 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용을 해주는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양성, 사실은 이거는 뭐 저희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죠. 교육부 차원이든 뭐 일반 민간 차원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하면서 또 기본적인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할지 함께 좀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강의는 마쳤고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정말 성인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서비스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별별체육센터는 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갈 수 네. 없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 각 지점이 지금 전국에 5개가 있는데 네. 그 지점이 서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이 그래서 운영하시는 거죠. 뭐 아니요. 지원 이런 것도 없어요. 지원 본점에서 조금 일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교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인기 네. 들어가는 이제 21살인데 고3이거든요. 네. 특수학교 고3인데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쪄요. 네, 네. 근데 특별하게 운동을 해주실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진짜로 네. 중학교 이후부터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네, 네. 복지관 같은데 수영을 시켜주는데 어저께 네. 강의도 들었는데요. 거기 강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혼자 하는 운동보다 팀워크로 같이 그렇죠. 해야지 사회성도 늘고 네. 언어도 발달하고 같이 한대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라 이렇게 네.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변들이 확대되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지원 네. 제도가 네. 바우처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네. 거예요. 성인기를 위한 대상을 위한 별도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혹시 질문이 없으시죠? 네. 지금 아까 질문 주신 거에 조금 첨언을 좀 해드리면은 별별 생활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개의 분점으로 지금 내어져 있고요. 지금 성수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금 성수점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본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수점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현재 이제 각 지역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지금 어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 모델 안에서 사실은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재원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델화시켜서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간 재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조금 노하우를 좀 더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첨언해 드렸습니다.